1632년 명나라의 수군기지인 등주에서 공유덕과 경중명이라는 수군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부군의 거센 공격 앞에 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반란군의 우두머리 공유덕과 경중명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란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바다로의 탈출이었습니다. 반란군은 100척이 넘는 전함과 최신 화포를 이용해 포위를 뚫고 일제히 바다로 나갑니다. 진압작전은 곧 추격전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반란을 일으킨 공유덕하고 경중명이 그 명나라 수군하고 함정들을 이끌고 이 반란이 진압될 위기에 이 바다를 떠돌게 되니까 이제 후금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만약에 자기들 편으로 귀순시켜서 그 함정하고 수군을 확보하게 되면 이 군사력의 기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홍타이지는 이 두 사람의 반란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자기 편으로 귀순시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타이지는 명나라 등주의 수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한인 관료였던 법문정을 보냅니다. 결국 후금으로의 귀순을 결심한 반란군은 곧 기수를 압록강으로 돌렸습니다. 수군이 전무한 상태였던 후금의 영토로 진입하려면 압록강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반란군이 후금으로 향하자 명나라 조정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이죠. 그 홍타이지가 등장한 이후로 여전히 후금의 군사력이 계속 강해집니다. 유일하게 믿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해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산해관은 철옹성이지만 홍타이지가 만약에 산해관을 우회할 수 있는 해군이나 이 함정을 보유하게 되면 이 산해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에서 수로를 타고 이 천진이나 혹은 산동성의 등주 쪽에 상륙을 해서 바로 북경을 공략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후금 홍타이지가 이 수군하고 함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명나라의 안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명나라 조정은 곧장 조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명나라의 내부 문제였던 공유덕과 경중명의 반란이 이제는 국제 문제로 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문제가 복잡하기는 당시의 조선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기 초의 조선은 반란과 쿠데타로 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1623년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옥좌에서 쫓겨나고 조카인 인조가 왕위에 올랐죠. 인조반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광해군의 기존 정책을 뒤엎었지만 특히 외교적인 면에서는 광해군의 기존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에 대한 정변을 통해서 등장하면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명사들을 내세웠고 또 정권의 정통성을 그 명나라로부터의 승인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숙명 배금에 대한 입장이 뚜렷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내지는 후금에 대한 실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뒷받침했던 박엽, 정준 이런 관료들이 인조 정권이 등장하면서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한 정책을 이들이 뒷받침했다고 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른바 숙명 배금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해군대의 중립 외교와는 반대되는 노선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후금에 대한 강경 외교가 병자호란을 불러왔다는 것이 일종의 역사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외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역사적 상식과는 조금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후금에 대해 강경 외교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조와 공신들 자신부터 후금과 적극적으로 대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군사력이나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 떠오르고 있는 군사 강국인 후금과 실제로 배금 정책을 통해서 군사적 충돌이라도 벌이게 되면 잘못하면 어렵게 잡은 정권을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조 정권은 이 대외적으로 친명 배금을 내걸긴 했지만 명에 대한 친명은 분명히 광해군대에 비해서는 훨씬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배금이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이지 그게 실제로 후금하고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어떤 명예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후금에게 원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실로는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일단 유지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실과 슬로건이 이 괴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조 정권의 숙명 배금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슬로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본심은 오히려 최대한 후금을 자극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실제 외교 정책은 광해군대의 중립외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1627년에 정묘호란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어느 쪽으로부터도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후금은 형의 나라로 대우하면서 양쪽 모두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죠.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 신세였던 조선으로서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상대방인 강대국 쪽에서도 조선의 이런 입장을 계속 양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죠. 세상에 약소국의 중립을 좋아하는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센 자의 입장에 서면 내 편 아니면 다 잠재적인 적일 뿐이니까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내내 전쟁의 참화에 휘말렸던 벨기에의 경우를 보면 그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유럽 대륙의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낀 약소국이었던 벨기에는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선 1차 대전 때 독일은 아예 전쟁 전부터 벨기에를 통과해서 프랑스를 기습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슐리펜 계획입니다. 결국 벨기에는 전쟁터가 되었고 벨기에 강간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가혹한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전쟁은 벨기에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벨기에를 통과하여 프랑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프랑스와 영국 역시 자국 영토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벨기에에서 독일과 전투를 벌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쪽 모두 중립국 벨기에의 의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Neutrality is very fragile because it's not dependent on the nation itself. It's dependent on others seeing benefit in having that neutral area. Because if you're big and throwing your weight around, you just continue throwing your weight around. I mean, in many ways, Korea, before it was taken over by the Japanese, wanted to be left alone. It didn't want to be involved in anybody's battle. It didn't want the West coming in. It wanted China to stay as far away as possible. And yet, these great powers all sort of intruded. We talk in the West often about opened up Korea, but Koreans they weren't an oyster. They didn't want to be opened up. This was forced upon them, and that's how I fear that happens often to small countries, that they're forced to do things, or they're treated in ways that they would prefer not to happen.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떠한 강대국도 약소국의 중립의사 따위를 신경 써줄 아량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소국이 중립을 유지하려면 강대국들끼리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강대국에게 자신의 중립의사를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교묘한 외교적 능력과 강력한 자기방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인조 정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앞서 언급되었던 공유덕과 경중명의 망명 사건은 조선의 외교력을 시험해 볼 만한 시험대였습니다. 공유덕군이 후금으로 귀순하기 위해 압록강으로 진입한 1634년 4월, 후금의 사신 용골대 일행이 한양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조선에 온 목적은 공유덕군에 대한 식량 지원을 조선이 맡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후금과 조선은 형제국가였습니다. 그러니 형제의 나라로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요. 조선 조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공유덕에게 식량을 지원한다면 이건 더 중요한 동맹국인 명나라의 반란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명나라의 반기를 드는 행위지요. 그리고 이미 명나라에서도 공유덕군을 추격하던 명나라 군대에 대한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조선으로서도 자신이 어느 쪽 편인지를 확실히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고야 만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가 어떤 명청 교책이라고 하는 이 조선의 의지랑은 관계없는 이 조선 외부에서의 힘의 교체가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인조가 뭐 친명배금을 취하든가 아니면 친명배금을 내세우면서도 현실 유지적인 현상 유지적인 정책을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명과 후금의 대결 구도가 지속되게 되면 결국 조선은 어느 순간에는 이 명과 후금 사이의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결국 조선은 명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후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누구 편인지를 확실히 표명한 셈이지요. 심지어 임경업 휘하에 조청병들을 파병하여 공유덕군을 요격함으로써 스스로 명과 후금의 전쟁 한가운데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후금과 조선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조선군이 자신들에게 귀순하려는 공유덕군에게 총질을 해대자 후금은 격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선을 손봐줘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당면한 강적, 몽골과의 대결을 위해 조선 정벌이 잠시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조명연합군의 필사적인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덕 휘하의 수군은 결국 후금으로의 귀순에 성공합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의 귀순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다로부터도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이제 힘의 균형은 확실하게 후금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위기는 명나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1633년 6월 만주에 남아있던 명나라의 마지막 보루 여순이 무너집니다. 다음 순서는 몽골이었습니다. 1634년 홍타이지는 몽골에 대한 대대적인 원정을 통해 몽골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635년 승리를 거듭하는 홍타이지에게 또 다른 행운이 찾아옵니다. 정복된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대원 제국의 옥새를 바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징기즈칸의 옥새가 홍타이지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듭되는 성공에 한껏 고무된 홍타이지는 드디어 황제 즉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는 그동안 유지되었던 조선의 외교 정책이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은 명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후금은 형의 나라로 대우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형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중간에서 입장이 좀 곤란하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꾸려갈 수는 있었죠. 하지만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인정하게 되면 이건 아버지가 두 명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마 인조보다 먼저 중립외교를 실천했던 광해군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선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국호까지 청으로 바꾼 홍타이지는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모든 만주족과 몽골족 그리고 항복한 명나라의 옛 신하들까지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Become an emperor, there is this claim to cosmic universal rule. You become emperor not of one territory, but of all under heaven. 그런데 이 순간에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담하게도 조선의 사신인 나덕헌과 이화근, 배례는커녕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후금에 이화과 나덕헌이라는 외교관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청태종이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황제 즉위식에 참여해서 절을 하라고 하는 요구를 물리치고 저항하다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었지요. 그때 명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대원칙이고
그 대원칙은 현장에 파견된 이화학이나 나덕헌 같은 외교관이 개인적으로 어기거나 달리 행동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생각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운영의 대원칙 위에서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렸던 것이고, 이것은 후금의 관점에서는 인조 정권이 기본적으로 명분론에서 청나라를 황제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또 중립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그 중립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최종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조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된다는 군사적인 그 정복 전쟁이 유일한 수단이다. 또 이 사회에 대한 징벌적인 전쟁을 통해서 천하의 본보기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죠. 다행히 홍타이지는 이들을 살려주고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홍타이지의 호의는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냐 굴복이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최후 통첩을 들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조선의 외교 정책이 파탄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강대국들끼리의 사이가 평화로울 때나 가능한 것이죠. 강대국들끼리 결판을 내겠다고 나서면 약소국으로서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더욱 냉철해져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냉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치욕적인 국서를 그냥 받아왔다며 나덕헌과 이확을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덕헌과 이확을 죽여야 하옵니다. 나덕헌과 이확을 죽여야 합니다. 윤하하여 주시옵소서.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갑시다. 당시 대명 사대론자들의 명분론을 뒷받침한 것은 중화주의였죠. 중화주의는 중국을 중심에 두고 주변부 사회들을 야만시하는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회들에 대한 습관적인 타자화, 그래서 심지어는 습관적으로 야만시되는 다른 사회들을 악마화한다는 것이죠. 이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야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넣는 숨은 이유였습니다. 야만족인 청은 흉포하고 무식한 자들이므로 이들과 친하게 지내면 결국 우리도 개, 돼지 같은 금수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청나라 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오랑캐의 성품은 심히 탐욕스러운데 피난하는 사람들의 화물을 절대로 침탈하지 않고 그 대우도 아주 정제되어 있습니다. 매우 괴이적습니다. 그들의 흉특함이 이와 같으니 분명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랑캐들이면 틀림없이 무질서하게 약탈을 할 터인데 약탈도 하지 않고 군율도 엄격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정부의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단순화하면 우리는 쉽게 극단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화의 위험은 단지 병자호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통시대 한국인들은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보면서 내륙아시아권 북방민족들을 야만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20세기,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래서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다분히 야만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냉전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현재도 다분히 중국을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중국을 북한과 관련해서 악마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익이 중국의 그것과 가질 수 있는 차이를 침소봉대하게 만들고 그것을 무언가 근본적인 갈등과 이질성의 표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럼으로써 그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평화적으로 타결해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평화적인 외교적인 노력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죠. 조선이 전쟁 불사를 외치자 청나라는 곧장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몽골을 정복하고 명나라를 궁지로 몰아넣은 청의 김화군단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심지어 홍타이지는 공격을 개시하는 날짜까지 조선에게 통보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조선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막아내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는 압도적으로 강했고 전쟁은 해보나 마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명나라와 청나라의 대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선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청나라는 명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당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과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막 정복된 몽골족이 언제 등을 돌릴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싸워서 이길 필요 없이 최대한 버티기만 해도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조선이 그 정도라도 버틸 만한 힘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파탄에 이른 국가 재정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때의 1차 숙청,
이괄해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2차 숙청으로 청의 진경로상에 위치한 평안도 지역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한 상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평안도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은 고작 7,00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내후 외환으로 방어력에 구멍이 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평안도 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척화파였던 부제학 정원은 모든 정예 병력을 압록강으로 차출하고 임금이 모범을 보여 개성까지 북상해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원 같은 사람의 그 항쟁로는 어쨌든 군대를 이끌고 우리가 진격해서 저 북쪽 예를 들면 뭐 압록강변이나 평안도에서 청과 결전을 하게 되면 설사 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상태에서 청과 이후에 전후 강화 조약을 맺게 되면 아마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깊숙이 서울까지 남하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피로인들을 잡아갔던 것과 같은 사태를 피할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정원 같은 사람의 주장은 이 척화파 가운데서도 비교적 상당히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원과 윤황의 주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려 초기 거란과의 전쟁 때도 성종이나 현종은 정예병을 최전방으로 파견하여 적을 요격하고 자신은 북상해서 군대를 독려했습니다. 정말로 싸울 생각이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정원과 윤황이 결사항전을 주장하자 놀랍게도 대표적인 협상론자이자 주화파인 최명길이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옵니다. 최명길은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그 의무를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했죠. 그런 점에서 소신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한 정말 귀감이 되는 관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달리 국가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명길은 만일 국가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확정된다면은 국왕이 더 적극적으로 전선으로 나아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책을 제시했던 거죠. 하지만 인조와 공신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조는 정원의 주장에 대해 그대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듯하다며 묵살했습니다. 특히 압록강에서의 결전을 주장하는 사간원의 젊은 관원들에 대해서는 연소한 대간들이 군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망발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인조는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당시 대부분 조정 신하들은 어떤 거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청군이 쳐들어오면 이 조정과 신하들은 일단 강화도로 피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장기간 이제 바다를 이제 방파제 삼아서 항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인조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대국을 자기가 아주 치밀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다수파의 의견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윤왕하고 정원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조와 공신들의 대책이란 마치 고려 무신 정권처럼 강화도로 들어가 숨는 것이 전부였던 셈입니다. 물에 약한 유목민의 특성만을 믿은 것이지요. 하지만 인조는 알고나 있었을까요? 청나라에는 3년 전에 귀순한
공유 덕에 수군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36년 12월 9일) 예고한 대로 청나라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설마 했던 전쟁이 기어코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1018년의 거란 전쟁과 비교가 됩니다. 우선 침략군의 기본 전술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한겨울인 12월에 압록강을 건넌 것도 똑같고 속전속결을 추구해서 중간에 있는 성을 거치지 않고 수도인 개경과 한양으로 직행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1018년에 벌어진 전쟁에서 고려는 거란군을 침략 당일에 요격하여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1636년의 청나라군은 아무런 저지도 없이 불과 5일 만에 한양으로 밀어닥칩니다. 무능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했습니다. 인조는 허둥지둥 강화도로 도망치려 했지만 청군의 전격적인 진격에 막혀 이곳 남한산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인조는 강화도로의 피난만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는 농성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굶주림과 추위가 남한산성의 조선군을 덮칩니다. 하지만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는 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가 하늘을 날지 않는 한 강화도는 안전할 것이라는 인조의 믿음과 달리 청나라에는 이미 수군이 있었고 강화도도 순식간에 함락당했기 때문입니다. 강화도까지 함락당했다는 소식에 모든 희망을 잃은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1637년 1월 30일 고려 이래 처음으로 국왕이 직접 항복의 예를 올렸습니다. 용포도 입지 못한 채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의식을 치룬 것입니다. 항복의식이 끝난 후 인조는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갔지만 포로로 잡힌 수많은 백성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인조에게 포로가 된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조 정권이 의도적으로 청과의 전쟁을 도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죠. 명과 청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두 강대국 간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르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자 오히려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대응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쟁을 결정하고 난 다음의 대응에는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것을 전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국가의 방어망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 덕목, 즉 교묘한 외교력과 강력한 자기방어 능력 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학농민군은 고부를 시작으로 대인, 정읍, 부안, 장성, 전주까지 빠른 속도로 점령지를 넓혀나갑니다. 그런데 전주성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던 농민군과 관군, 지루한 대치를 벌이던 양측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청나라 군대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잠전한 것입니다.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조선의 임금 고종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고종은 집권 기간 내내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세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미국과 러시아 사이를 오갔죠.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 신세였던 당시의 조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1500년 전의 김춘추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당나라라는 강력한 외세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삼국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실패했고 결과는 망국이었습니다. 똑같이 외세를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왜 김춘추는 성공하고 고종은 실패했을까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1894년 1월)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군은 공기 넉 달 만에 호남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성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1894년 6월) 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조정에 전해집니다. 조정은 경악했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종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진압을 하러 온 정부군의 입장에서도 싸워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청군을 불러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고종의 해결책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종이 내정에 청나라를 끌어들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2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1882년 7월 23일 깊은 밤, 신식 군대와의 차별에 불만을 품은 구식 군대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군인들이 차별의 배후로 주목한 주인공은 고종의 아내인 중전 민씨, 훗날 명성황후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궁녀를 가장한 중전 민씨는 궁을 빠져나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권저에서 쫓겨났던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 군대 3,500여 명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 한양으로 들어옵니다.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자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으로
고종과 민씨 세력이 주도해서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대원군을 물러나게 했죠. 결국은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불러들인 꼴이었습니다. 고종은 말하자면 믿을 만한 강대국의 힘에 의존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강대국 편승 전략이라고 합니다. 강대국 쪽에서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에게 강대국을 제어할 만한 능력만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는 명동. 서울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바로 그때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던 곳입니다. 원래는 포도대장 이경하의 집이었던 곳인데 이모군란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자 이곳에 주둔지를 마련했던 것이죠. 고종의 목표는 손쉽게 달성되었습니다. 눈엣 가시였던 아버지 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고종 부부는 다시 권좌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종은 이모군란의 승리자였을까요? 이모군란의 진정한 승리는 고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야 했고 군사뿐 아니라 외교, 재정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인 간섭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고종은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2년 후 고종에게 찾아온 또 다른 위기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모군란 2년 후인 1884년 12월 4일 지금의 우체국인 우정국의 낙성식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의 고관대작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무리의 자객들이 침입해 대신들을 향해 칼부림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갑신정변에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 참극을 주도한 김옥균, 박영효 등은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이른바 문명 개화론자들이었습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개화 정책이 더뎌지자 조정 내에 득세하던 친청파 대신들을 제거하고 직접 정권을 잡아 개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것이죠. 청에 기대어 권세를 누리던 중전 민씨 일족은 그들의 척결 대상 1순위였습니다. 민씨 세도는 계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개화파로 하여금 고종의 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개화파들이 급진화하게 되는 거죠. 개화파들은 오로지 희망을 일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외세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갑신정변이죠. 왕권에 대한 조그마한 도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고종은 물론이고 친족들을 잃은 중전 민씨의 분노는 그야말로 극에 달했습니다. 2년 만에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고종.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을까요? 고종의 선택은 2년 전과 같았습니다.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려던 청나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이튿날 청군 1,500명이 궁으로 진입합니다. 개화파를 보호해주겠다던 일본군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도주합니다. 고종은 청나라 덕분에 또 왕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짜는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간섭이 아주 심화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에 머물면서 내정을 일일이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고종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고종을 폐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의를 하기도 하고 하는 정도로 위협이 되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라의 자주적인 권리를 위해서는 청의 간섭을 가능하면 좀 벗어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서양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또 방패막이도 되니까 그 두 가지의 이득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좀 청에 가까워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청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요. 이처럼 고종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청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오랜 세도 정치로 재정은 파탄나고 믿을 만한 친위군조차 없던 고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세는 독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끌어들이더라도 반드시 내부에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희생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죠.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였던 신라의 김춘추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종의 경우에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농민봉기라는 세 번째 위기가 닥치자마자 곧바로 청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에 두 차례와는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고종의 파병 요청에 청은 곧바로 군대를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자 난데없이 일본군 역시 조선 땅에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태는 고종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진주하자 외세의 개입을 우려한 농민군은 관군과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전주성을 떠나 일상으로 복귀했죠. 청일 양국군이 개입한 원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양국 정부에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약소국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마음대로 될지 몰라도 내보내는 건 결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는 철수에 동의했지만 일본은 완강하게 거부했죠. 생각해보면 1500년 전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을 때도 당나라가 나갈 생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때 신라는 당나라를 내보낼 힘을 가지고 있었죠. 고종은 과연 어떨까요? 일본군이 인천항에 상륙한 지 한 달 보름 만인 7월 23일. 일본은 드디어 그들의 야욕을 드러냅니다. 경복궁을 기습한 것입니다. 조선군의 별다른 저항도 없이 경복궁은 일본군 단 2개 대대의 습격으로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first to a kind of coup d'etat in the Japanese, in the Korean court that put in place pro-Japanese reformist elements. And then the second step was then to turn and, get the Chinese military out. And that essentially then became the beginning of the war. So the order there was to control the Korean court first and then start the war. 일본군은 청과 조선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아산만으로 상륙하려던 중국군의 수송선을 공격합니다. 1000명이 넘는 청군 병사들은 저항도 못하고 수장됩니다. 안반도를 무대로 한 청일전쟁에 막이 오른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전력은 청나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비록 아산만에서 기습을 당했지만 청군은 13,000명의 병력을 평양성에 집중시키면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종도 청나라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황해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청나라가 자랑하던 북양함대를 괴멸시킵니다. 일본군이 삼면에서 평양을 압박해 들어가자 청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최신 무기들을 버린 채 도망칩니다. 일본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북진해 요동반도의 여순과 산동반도의 위해위까지 점령했습니다. Chinese army, while big, was not a very good army. It was not a very modern army. And the same was true of the Navy, which had these wonderful modern British-built battleships, but they didn't have the crews and the officers' corps and so on and so forth that was able to run them. So they continued to rely on foreign advisors and so on and so forth. So what you have is a very big Chinese army, badly disciplined and not centrally controlled, and a much smaller army that was modern and a much smaller navy that was modern. And essentially that was the Japanese advantage in the war.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제거하려 한 건 청나라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성에서 철수한 이후 일본군의 폭거에 맞서 다시 봉기한 동학농민군도 그들의 제거 대상이었죠. 농민군의 씨를 말리기 위해 일본군이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조선의 관군도 함께 따라 나서 백성들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일본군의 작전 명령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10만에) 가까웠던 동학농민군이었지만 화력에서 일본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도 이렇게 고종이 불러들인 외세에 의해 끝을 맺게 됩니다. 청일전쟁은 중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의 포용과 함께 중국이 지난 수천 년간 유지해온 조공 질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곳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물론 회담의 중심 주제는 조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회담장에는 조선 대표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했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청나라에서는 이홍장이 양국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는 조선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1条新国は朝鮮国が完全無欠の独立自主の国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에 조선의 독립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킬 때에 청일전쟁의 구실로, 즉 명분으로 삼은 게 조선의 독립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역시 조선을 청으로부터 떼내기 위해서는 청을 일본이 전쟁으로서 힘으로서 청을 패배시키고 나면 조선은 독립이 된다. 조선의 독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침략에서 가장 첫째 조건이거든요.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 의해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에서 청나라는 탈락하고 일본이 급부상합니다. 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고종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종은 익숙한 방식대로 새로운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2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2条新国は両島半島、台湾全島、本風諸島を日本に割譲する。 일본은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단지 조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주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죠. 하지만 만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은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서양의 열강들이 거의 다 조차지로서 점령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지역이 만주 지역이에요. 만주 지역을 둘러싼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각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선점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만주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중요한 항구 지역인 여순과 대련 지역을 일본이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가진 게 러시아 세력이에요. 만주에 주목하고 있던 또 다른 강대국 러시아가 나선 것입니다.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일본으로 하여금 만주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고종과 중전 민씨는 새로운 해결사로 러시아에게 손을 내밉니다. 청나라라는 후견이 사라진 상황에서 일본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 관계는 상당히 뿌리 깊은 점이 있습니다. 1880년대 이미 영국은 거무도 점령을 통해서 극동과 한반도와 극동에서 러시아의 세력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고종과 집권 세력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게 되면서 그럼으로써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으로 하여금 깊은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죠. 당시 러시아는 19세기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가상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동유럽, 터키, 아프가니스탄 등 러시아가 외부로 진출하려는 모든 통로를 봉쇄하고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러시아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에 대한 봉쇄가 뚫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바로 이 시기에 생깁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이곳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9,000km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이 철도는 지금은 수많은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891년 이 철도가 착공에 들어갔을 때 주변국들의 반응은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부설은 러시아의 남하에 노심초사하고 있던 영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본 역시 청일 전쟁으로 다 잡았던 만주를 러시아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에 분노했죠. 만주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있던 미국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는 과연 만주가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시베리아의 철도 위로 동아시아를 둘러싼 심각한 긴장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초강대국 러시아라는 열차에 올라탄 고종. 그가 향한 종착역은 조선의 부활이었을까요? 멸망이었을까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기껏 차지했던 만주를 러시아에 의해 도로 내놓는 것을 본 고종은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전국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물러날 일본이었다면 애초에 청일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이 본격화할 무렵 간밤에 낭인과 조선군으로 가장한 일본인들이 중전 민씨의 침소인 오코루에 난입합니다. 이른바 을미사변입니다. 러시아와 손잡은 고종에게 처음 일어난 일은 왕비의 참혹한 피살이었습니다. 온갖 평지풍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중전 민씨는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의 칼을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전을 도모합니다. 중전 민씨가 살해된 지 석 달 후 간밤에 가마 2대가 경복궁을 빠져나옵니다. 가마에 탄 사람은 뜻밖에도 고종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신변 위협을 피해 거처를 아예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른바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열강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줍니다. 한반도의 이권을 나눠준 것이죠. 철도는 경인선은 미국에, 경의선은 프랑스에, 경부선과 경원선은 일본에 넘어갑니다. 울창했던 조선의 숲은 주로 러시아가 차지합니다. 광산과 전기도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나눠갔습니다. 조선 전역에 걸쳐 열강으로의 이권 양도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종 나름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권 침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서양이 강하게 요구한 것도 있지만은 물론 그 요구와 덧붙여서 우리는 미국에게도 주고 영국에도 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일정하게 어쨌든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나라의 나름대로의 자주권을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런 거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세력 균형을 잘 이루었으면 되는데 그 세력 균형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이제 나라가 중립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열강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권 양녀로 통한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걸 유지할 만한 힘을 갖지 않는 가운데에 그 이권이라고 하는 것만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권 침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종의 아관 파천이 가져온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이곳 정동 일대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의지해서 왕의 전제 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자력으로 근대 국가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지켜낼 자립적인 능력을 가지기 어려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세력의 식민지 내지는 보호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고 믿게 되는 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떠난 지 1년 후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외국 공사관이 밀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세계 열강을 등에 업고 국가와 개인 신변의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내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여러 열강과의 관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운명은 고종과 대한제국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함으로써 러일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지난 10여 년간 대치했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했던 세계 최강국 영국과 미국은 개전부터 종전까지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일본을 앞세워서 영국 그리고 이제 미국이 뒤에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러시아하고 대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러일 전쟁을 그 전쟁 자체를 대리 전쟁이라고 많이 불러요. 일본의 자체적으로 전쟁을 치를 만한 재정적인 게 안 되니까 영국이나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데에서 일본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결국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제 그 다 소진해서 안 되니까 흔히 이제 미국이 나서서 두 나라를 어쨌든 강화시키는 거죠. 러일 전쟁이 이렇게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에 맞설 세력은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운명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고종은 또 다른 강대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주목한 나라는 1882년 조선과 수교를 맺은 첫 서방국가 미국이었습니다. 고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도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당시의 신문들을 보면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믿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고종이 선택한 전략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 일본을 몰아내달라고 미국 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말입니다. 고종이 접근했던 미국인 중에는 한국에서 20여 년간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친한파 미국인 호머 헐버트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그에게 한 부탁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헐버트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과연 고종의 뜻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그런데 워싱턴의 헐버트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서울에 있는 미 공사관에서 보낸 급전이었습니다. 헐버트는 한국 정부에 지나치게 편향된 인물이니 그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경고였죠. 그런데 먼저 도착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What's referred to here is a meeting between Prime Minister Katsura of Japan and Secretary of War Taft of the United States, who meet, I think, sometime in the summer of 1905. And they have a conversation, and basically the conversation is the Americans want to be reassured that the Japanese are not interested in expanding into the Philippines as well as into Korea. And the Japanese wanted to be reassured that the Americans would not bother them in Korea. 고종은 자신이 의존하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자 미국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나 늦어 있었습니다. 당시 주 한 미국 공사였던 호러스 알렌은 러일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 1904년 1월 4일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의 주인은 개화된 인종인 일본이 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외교 라인에 한국에 대한 생각은 고종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죠. 가스라 태프트 조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워싱턴에 도착한 헐버트는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마저 박탈당한 고종은 미 국무부에 다시 한번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 정부의 대답은 신속한 공사관 폐쇄와 외교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실패한 고종과 대한제국에겐 과연 어떤 대안이 남아있었을까요?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고종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조선의 중립국임을 선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초대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측의 방해는 예상했던 것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그간 고종이 그토록 환심을 사려 했던 나라들은 고종의 밀서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결과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고종에게 돌아온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강제 폐위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고종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을 앞세운 약육강식과 야만의 시대. 그는 외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던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교 정책은 하나의 외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외세를 끌어들이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어서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고종의 전략은
얼핏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세는 기본적으로 독입니다. 1500년 전에 김춘추가 외세를 끌어들였을 때는 이 독을 제거할 항체를 함께 키웠습니다. 바로 독자적인 군사력입니다. 이 독자적인 힘과 교묘한 외교력을 결합함으로써 신라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종은 항체 없이 독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망했고 고종은 망국의 군주라는 오욕을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권좌에서 내려와 허망한 세월을 보내던 고종은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적인 힘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외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말입니다.